안녕하세요. 스테파니 남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DDR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DDR 팬덤이 있어가지고. 자, 이번 올해 ATD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5주년입니다. 한 컨퍼런스 이렇게 그 집합체가 75주년을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히스토리컬하게 그 버락 오바마도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ATD에 대해서 말씀 시작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이게 안 넘어가는데. 네, 됐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DDI 소개 잠깐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DI하고 휴넷하고는 휴넷이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의 델리게이트를 보내게 됐는데 현장에 조금 전문가의 소견으로 드브리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 그대로 글로벌 최고의 리더십 기관이 어디냐 찾다가 DDI를 소개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DDI는 벌써 20년도 넘게 이미 그 엑스포에 이렇게 엑스포로서 이렇게 참석을 해왔고, 올해도 프리미엄 스폰서로서 이렇게 이 10,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이렇게 DDI 로고가 달린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그런 스폰서 역할도 충분히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서치, 해마다 발표되는 리서치, 18개월에 한 번씩 발표되는 19년째 이어오는 리서치 또한 올해에도 역시 발표가 되었고요. 총 4개의 세션을 또 DDI에서 딜리버리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10년차 ATD를 방문을 했는데 한 번도 엑스포의 입장으로서 9년 차 갔던 거였고, 이번에는 드브리퍼의 입장으로서 방문을 해서 사뭇 다른 눈으로 제가 이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현장에서 잠시만요. 이거 클릭이 잘 안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실까요? 네. 네. 요번에는 현장에서 또 어떠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지 제가 한번 드브리핑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요번엔 2018년 ATD의 키워드는 단연코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책자에는 현장에 있는 모든 것을 보기 쉽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고요.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그거를 그대로 푼다면 아마 3시간도 넘게 걸릴 것 같아서 1시간 안에 키워드 중심으로 6개 꼭지로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장표가 더 많으시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장표는 키워드 중심으로 순서를 했으니까 장표 중심으로 해주시면 충분히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보셨을 때 이해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키워드였습니다. 자, 현장에 지금 엑스포 현장에서도 너무나 놀랍게도 이전에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올해는 여기가 HR의 현장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버추얼 러닝이나 e-러닝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선보이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역시 ATD 측에서도 한 단어로 이 세계가 지금 디지털라이징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해마다 그 ATD에서는 ATD 보드 오브 디렉터가 대표가 나와서 전 그 세계의 현황, 그 다음에 경향에 대해서 썸머리를 해주곤 합니다. 자, 올해는 타라 드키느라고 TD뱅크, 그러니까 은행의 바이스 프레지던트예요. 이분이 ATD 체어를 맡습니다. 해마다 체어는 바뀝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마디로 이제 70여 년 동안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을 우리 HR도 충분히 겪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테크놀로지가 큰 그 디스럽티브로 작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크게 다르냐? 이전에는 테크놀로지 때문에 노동시장이 바뀐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기계화와 자동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테크놀로지가 때문에 노동시장이 바뀐다 얘기하면 무인 자동차나 인공지능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의 데피니션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굉장히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고, 앞으로 2030년에는 기술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져서 심지어는 일과 인간 간의 어떤 상호적인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관계까지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AI에 탑재할 수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노동시장이 엄청나게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맥켄지 리포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AI의 발달로 인해서 4천만 개의 직장이 대체가 될 거라고 합니다. 직업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반복되는 일, 뭐 엘리베이터 거리나 교환수 같은 것은 아마 지금은 현장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이런 것이 생활상에서도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편의점인데 무인 편의점이 상용화 되고 앱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웨이모 같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ATD 휴넷하고 같이 가서 휴넷에서 그 사전에 벤치마킹 트립을 앞에 이제 ATD 전에 넣었는데요. 저희가 어디를 갔었냐면 역시 휴넷답게 실리콘밸리를 들어갔었습니다. 그 실리콘밸리에서 배운 인사이트가 사실은 ATD 못지않게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 그 도시 안에는 웨이모가 막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자동차, 전기 충전 자동차가 그냥 굉장히 상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AI의 시대를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것이 역시 ATD에서 여지없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 화이트 칼라들, 크리티컬 싱킹이라든지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주는 화이트 칼라들의 직업은 안전할 거다라는 우리 여러분의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인간이 할 일이 있지. 근데 심지어는 이러한 날리지 워크 계층에도 앞으로 디지털라이징의 변화에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있는 TD뱅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TD뱅크는 더 이상의 뱅크 텔러에서, 은행에서 접수 창구에서 일을 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1,100만 명의 디지털 커스터머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례로 실제 그런 얘기를 줬고요. 월마트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서 장 보는 곳이라기보다는 월마트는 머신러닝에 이미 27억 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월마트도 본인의 이제 앞으로의 생사가, 존폐가 어떻게 디지털라이징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따가 후에 보시면 월마트의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본인의 트레이닝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옵니다. 또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 탤런트 디벨롭먼트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리스킬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번 ATD에서 리스킬링, 업스킬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업스킬링은 앞으로 새로운 내가 어떤 잡이나 새로운 커리어가 익스펜션 할 때에 못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걸 업스킬링이라 한다면, 리스킬링은 현재 여러분이 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 잡에서 필요한 스킬 또한 리스킬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HR인으로서 나는 정말 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언정 그게 5년 이내에는 다시 한번 묵은 스킬로 아웃데이트가 된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체인지가 그만큼 변화 가속이 너무나 빠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름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젤러티, 예전부터 어젤러티가 화제가 되긴 했는데 지금 러닝 어젤러티가 당연코 굉장히 중요한 컴피턴시로 대두가 되고요. 커리어에 대한 유연성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탤런트 디벨로퍼의 HR 커리어에 대한 유연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군에 있어서 자일로한 커리어는 더 이상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 커리어의 유연성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숙련도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로 굉장히 이번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터러시 하면 문맹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이따가 보일 DDI의 디지털 리더십의 컴피턴시 중에 1번이 디지털 리터러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이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체계화해서 이해하고, 그러니까 리터러시가 글은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인위라든지 그걸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준,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어떤 분야에 있든지 디지털 리터러시는 되지 말자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뭐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IT인이 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2030년 이전만 해도 2020 비전 2020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2030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와서 마일스톤을 2030년으로 두는데, 그때만 되면 조직 인력이 클라우드 레이버라는 시대로 도입을 해서 더 이상 조직 안에 존재하는 인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한다라는 거를 상상하지 마시고, 왜냐면 50% 이상을 우리 엑스퍼트 전문가들은 꼭 우리 조직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조직을 나가서 클라우드 레이버를 형성을 해서 우리 조직은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레버리지를 필요할 때마다 레버리지를 해서 쓰는 그러한 그 조직의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변화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화두를 좀 띄우고 싶습니다. 이제 뭔가 큰 변화의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약간 긴장도 되고요. 나는 얼마만큼 디지털 리터러시인가,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테크놀로지에 강한가, 그런 이제 반성도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테크놀로지 모르면 우리가 완전 망하는가. 근데 참 재밌게도요, 이번 ATD에서 또 하나 더 강조되는 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인간의 휴먼 밸류, 더 깊은, 더 고차원적인 인간 가치의 추구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반된 용어가 두 가지가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휴먼 밸류에 대해서는 제너럴 세션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제너럴 세션에 버락 오바마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커스 버킹엄, 여러분 강점혁명 아마 다 아셨지만은 사실은 버락 오바마 아니었으면 마커스가 이제 제너럴 세션 1위였을 텐데 충분히 세션도 훌륭했고요. 자, 근데 어쨌든 버락 오바마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자, 제 호텔 방에서 그 컨벤션 센터가 바로 보였습니다. 이거를 줌인 해가지고 우리 효내대 팀 리더분이 찍어서 주셨는데요. 5시 47분입니다. 여러분 빨리 일어나셔서 줄을 서셔야 합니다 했습니다. 역시 인플루언스는 인플루언스입니다. 8시 30분 제너럴 세션 시작하는데 5시 40분부터 줄을 서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컨벤션 센터가 잠실 주 경기장 정도 큰 크기였는데 거기를 한 2바퀴 정도 돌아서 컨벤션 안으로 제너럴 세션을 들으러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성황이었습니다. 75년 ATD 역사 중에서 대통령급 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했던 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많이 이제 오바마의 세션을 기대를 했었겠죠. 저희 집에서도 카톡으로 빨리 사진 보내라 막 이러셨는데 결국에 거기 가서도 오바마를 가까이서 본 거는 모니터 뿐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여기 앞에 가만히 보시면 여기 앞에 앉아 있는 분이 한 분은 오바마, 한 분은 ATD 체어맨이신 토니 빙햄입니다. 자, 두 사람이 자연스러운 질의응의 형식으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자, 크게 몇 가지 말씀 주셨냐면 6가지 꼭지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거는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6가지 꼭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꽂혀가지고 너무 많은 말씀을 하게 될까봐 제가 딱 3가지로만 추렸습니다. 자, 러닝, 아무래도 그 장이 러닝, L&D의 장이니까 러닝과 리질리언스. 요 올해 또 화두되는 말이 resilience에 대해서, 이게 탄력성에 대해서, 회복 탄력성에서 굉장한 단어들이 많이 회자가 됐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크게 3가지로 한번 꼭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그 러닝에 대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러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근데 오바마가 얘기를 하기를 나는 미국의 중하위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나는 그 공교육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충실한 공교육으로 인해서 그리고 가정교육, 가정에서의 충실히 어른 존경하라, 인사 잘해라, 눈을 마주쳐라, 이런 기본적인 가치가 형성됨으로써 공교육의 힘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뭔가 하고 싶은 조금 더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나는 꼭 하버드를 가야지만 꼭 내가 의회 의원이 되어야지만 이 일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목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본인도 하버드를 졸업하게 됐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교육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미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미셸 부모님도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 우리는 저층민이었다. 그러나 미셸의 세 형제들은 전부 다 프린스턴, 예일, 미셸은 하버드를 다 졸업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버드 졸업해서 대통령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공교육의 소산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가치가 있었고 그것이 정직하고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신념, 사명의식과 연결이 됐을 때 그것이 빛을 발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가 얘기하는 배움 학습은 기본적인 가치관 형성이 됐을 때 주가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의 힘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더 투자할 곳이 있다면 바로 공교육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심장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레질리언스에 대한 그 경험을 얘기를 했을 때 2000년도 의회 의원 선거에서 그가 선거에 낙선을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2000년이면 굉장히 옛날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페인풀한 경험이 본인한테는 없었다고 합니다. 절대 본인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주변의 참모들이 당신은 된다. 당신 조건 완전 좋다. 이제 세상이 바뀔 때다. 믿었답니다. 그리고 나가고 완전 참패를 했답니다.
참패를 하고 나서 팩트를 찾아봤더니 내가 왜 참패를 했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11%가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11% 여론조사였으면 나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왜 난 나갔었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됐대요. 근데 그때 자기는 갓 결혼했고 첫 아이가 태어났었고 그리고 나는 의회 의원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간절하고 목말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의식, 내가 의회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망각하고 되고 싶은 것이 그것이 아니었나, 그것에 목마르진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한 게 Don't worry about what you will be. 네가 뭐가 될 거 생각하지 말고 Worry about what you will do. 네가 뭘 할지를 포커스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다시 이제 돌아갔더니 나의 소명이 생각이 났대요. 나는 헬스케어, 우리의 그 의료보험제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우리나라가 그가 얘기하는 미국이겠죠. 미국의 은퇴제도, 미국의 교육제도를 위해서, 미국의 환경을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 소명이 있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내가 의회 의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답니다. 만약에 내가 의회 의원이 되는 것이 저 복도 끝에 있는 멋진 방에 멋진 마호가니 책상 위에서의 인조이를 위해서 그리고 의회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퍼크 때문에 나를 리스펙트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한다면 자기는 다시 절대로 리질리언스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자기는 정직한 소명이 있었고 그것을 꼭 이룩해야지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 리질리언스 어디서 오느냐에 대한 건데요. 바로 정직한 가치관에서 나온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경험담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생각하는 미래에는 어떤 거냐. 그도 역시 테크놀로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테크놀로지가 스트레스를 주고 있을 거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지 여러 가지 이제 우려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레가시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여지껏 우리가 해왔던, 이루어왔던 것들도 레가시 시스템이다. 그것보다 앞으로 가야 할 것이 조금 더 나은 건 맞는 거다. 하지만 그 레가시 시스템을 전부 다 앞으로 가야 할 것으로 리플레이스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욕심 내지 마라. 라고 말을 해요. 빵을 먹더라도 반을 먹어서 일보 전진하는 것도 발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가정주부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 난 지금 내 직장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일보 한 발짝만 더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국가 발전이고 사회 발전이고 나의 발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유스풀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도 괜찮은 삶으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칩니다.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시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본적 인간의 가치관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인 거라고 믿습니다. 테크놀로지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의 인간 가치가 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술로 인해서 인간의 힘은 훨씬 더 덜게 된 건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52시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2시간으로 조직이 돌아가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테크놀로지는 그걸 받쳐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남은 잔여 시간에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 조직원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좀 더 나은 가치를 찾게끔 도와주시는 것, 좀 더 나은 가치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나의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더 나은 인간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Create the world better, 세상이 더 나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Create the world better는 글쎄요, 다른 드브리퍼 분들이 이거를 캡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슬로건에 요번 NTD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구호를 외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테크놀로지와 인간 가치, 더 나은 삶의 질의 결합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제네럴 세션에 마커스 버킹엄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하우투 쪽으로 가 보이는데요. 인간 가치 향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강점을 스스로 알아냈을 때에만 그것이 최고의 퍼포먼스로 나오고 결국에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낸 나 자신을 그리고 나의 일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목에도 약간 느끼하지만 러브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러브 플러스 워크라는 주제로 제너럴 세션이 있었습니다. 자, 그가 얘기한 거는 뭐였냐? 강점혁명에 대해서 말씀은 다 잘 아시겠지만 그의 로직은 이렇습니다. 재미있는 로직인데요.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서 인게이지먼트 서베이를 하고 싶죠. 우리 조직원의 조직 만족도를 알고 싶으면 이상하게 퇴사자의 퇴사 불만족을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퇴사 불만족에게서 나온 리스트를 없애버리면서 조직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또 나쁜 결혼, 좋은 결혼도 얘기를 해요. 나쁜 결혼을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거기에서 있는 여러 가지 팩터들을 제거함으로써 좋은 결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러한 어프로치 자체가 결론적으로 잘못된 데이터를 얻게 된다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한 건 본질을 꿰뚫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조직의 인게이지먼트를 높이고 싶으면 인게이지먼트가 뭐냐, 뭐를 좋아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지 퇴사자의 불만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엑셀런스를 알고 싶으면, 그러니까 최고를 알고 싶으면 최고를 공부하는 스튜던트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스튜던트 오브 엑셀런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퇴사자의 불만족을 그걸 데이터화 할까요? 자, 그것이 그가 얘기하는 인간의 본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강점혁명의 인간의 본성하고. 자, 여러분 이거는 저의 고등학교 때의 성적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보다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요.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성적 과목이 뭔 것 같으세요? 바로 보시자마자 말씀해 보세요. 수학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학. 어떤 분들 화학은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화학은 어디 갔나 이러셨나? 자, 이상하게 우리가 수학이 눈에 띄입니다. 근데 우리의 로직은 맞아요. 이거 수학을 조금만 더 올렸으면 평균이 높아질 텐데 그 수학 뭐가 못했을까? 어떤 걸 도와주면 될까? 하면 여러분은 좋은 의도로 이제 그걸 보셨겠지만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우리는 잘된 것보다는 잘못된 걸 보고 거기에서 연유를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그가 말하는 우리가 왜 잘못된 데이터를 자꾸 보느냐에 대한 이유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강점을 보는 것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본대요. 근데 미국 사람한테 조사를 할 때 당신은 얼마나 강점을 많이 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41%가 그래도 강점에 대한 아크놀을 좀 먼저 한대요. 프랑스 사람들은 35%의 강점 아크놀리지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자, 일본 사람들은 24%입니다. 우리 얼마일까요? 예, 마음대로 말씀하셔도 되시지만 정보는 여기는 없어요. 예, 그래도 미국 사람보다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시냅틱 커넥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냅시스 머리에 있는 뇌 구조에 나온 어떤 신경 전달 물질에서 이렇게 뭔가 좋은 옥시돈 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뭔가 안정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퍼포먼스 과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잘 수행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퍼포먼스가 높게 나오겠죠. 반대도 있어요.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똑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내가 위축되고 그런 느낌이 나면서 또 역시 퍼포먼스가 저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실제로도 있다라는 걸 증명해 보였어요. 자, 그래서 그가 최근에 쓴 책이 바로 9가지 이게 현장 직장에서의 9가지 거짓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가 흔히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9가지의 대전제를 올려놓고 그것이 사실은 잘못된 데이터에서 나온 겁니다 라는 거를 거꾸로 증명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재미있게도 요번 하나는 well-rounded people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주제로 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둥글둥글 고르게 잘하는 사람이 더 낫다거든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가 증명해 보이는 것은 둥글둥글 모든 걸 잘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많은 걸 못해도 하나 잘하는 사람이 더 낫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먼저 나오면 안 되고요. 자,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 출신이라고 하고요. 예, 이 사람은 13살 때부터 직업학교 비슷한 라마실라 트레이닝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키가 5피트 6인치라고 합니다. 7까지는 안 가더라도 5피트 6인치 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 누굴까요? 운동선수예요. 아까 보셨죠? 네. 네.
메시의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메시의 얘기 중에서도 특별히 2015년도에 메시가 굉장히 어려운 골을 넣는 장면을 저희한테 보여줍니다. 저도 오늘 준비해 오려고 하다가 뒤에 더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뒤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 QR 코드를 넣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설명으로 드릴게요. 근데 재밌게도 그 짧은 20초 안의 시간 동안 메시가 불가능한 골을 넣어요. 정말 저 같은 축구 문외한이 보더라도 저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그러나 메시가 맨 처음에 그 골을 본인한테 그 공이 왔을 때는요, 자기도 이걸 어떻게 뚫고 갈지 몰라서 멈칫하면서 한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골을 넣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줌인되었던 것이 바로 메시의 발이었어요. 메시는 그 순간에 사용됐던 그 발이 우리 축구 교본에 나오는 제대로 된 축구 플레이어라면 양발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모르고 계셨죠, 여러분들도? 저도 요번에 알았습니다. 양발을 사용을 해야지 제대로 된 웰-라운드드 된 축구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메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양발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가장 강한 본인의 본능으로 나오는 왼발을 사용해서 그 골을 넣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절제절명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는 무엇이 나를 구제해 주냐면 나의 강점입니다. 내가 가장 컴포터블하고 내가 가장 베스트인 나의 강점, 나의 왼발이 바로 그걸 살린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강점 혁명이라는 것이 강점을 찾아서 길러주는 거. 그거가 바로 우리 탤런트 디벨롭먼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마커스 버킹엄은. 그래서 정말 이거 대단하다,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잊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퍼포먼스는 이렇게 낮지만 러브라는 주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러브는 언제 나오나 했더니 메시의 골을 본인도 믿기지 않는 거죠. 네, 내가 이렇게 넣었어. 근데 그때 메시가 기뻐했던 pure joy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전한 joy.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네, 메시 몸값 저희가 이제 또 한번 구글을 해봤는데 엄청나게 받잖아요. 그거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한 골을 어렵게 넣은 걸로 이 일이 사랑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더 나은 인간 가치를 찾아주고 추구해 줄 때, 그리고 그것이 테크놀로지와 결합을 할 때 뭔가 새로운 시너지가 나오고 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화두로 일단 먼저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러한 다양한 베스트 프랙티스와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그 탑픽들이 많이 요번에 컨커런트 세션에서 왔는데 컨커런트 세션이 총 400여 개입니다. 그거를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크게 흐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6개의 키워드로 잡아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가 일단은 디지털이니까요. 디지털 환경 안에서의 학습 유형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장표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순서만 달렸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으십니다. 자, 디지털 환경 안에서의 학습 유형의 변화라는 제목이었어요. 실제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트레이닝을 트랜스퍼하나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일단은 예시로 월마트와 아마존에 대한 예시를 한번 주어봐 줬습니다. 월마트가 위에 있는 그 그래프고요. 아마존이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월마트가 아마존에 처음에는 잘 되고 있다가 뒤처지죠. 자, 그때 본인이 뭔가 무브해야 되죠. 뭔가 하나의 행동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결정한 게 Z.com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Z.com은 이커머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서비스의 영역이 굉장히 확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대로 된 M&A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무브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 속에서 자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을 건드리지 못하고 서비스의 영역만 넓히는 게 과연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가는 거냐라는 퀘스천을 던집니다. 그 반면 아마존은 이런 행보를 보입니다. 키바 로봇 제조업체를 인수를 합니다. 근데 아마존은 키바 로봇을 팔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키바 로봇 제조업체의 그 로봇을 가지고 서플라이 체인에서 노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 아마존의 행보는 단순한 월마트에 뭔가 테크놀로지 디지털한 어떤 상품 하나를 더 늘어놓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코어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트레이닝도 그냥 온라인 러닝 하나를 올려놓는 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거를 코어를 건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5가지의 꼭지로 지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왔으니까요. 자, 일단은 워크플레이스의 오토미제이션, 일터의 자동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아마존의 경우에 아까 보셨던 키보 로봇가 14,000개 이상이 있고요. 또 앞으로 3년 안에는 45,000개 로봇 더 많이 이제 에딩이 돼가지고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마존의 경우인데요. 이제 앞으로 또 우리 회사 조직도 오토미제이션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코보팅이라는 워드가 새로 생기게 될 거랍니다. 코워크가 아니고 코보팅입니다. 로봇과 인간이 함께 일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피할 수 없는 방향인 거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트레이닝에서도 어떤 스킬이나 날리지를 딜리버리 하는 것이 트레이닝이다라는 시대는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히려 구글에서는 온타임에 더 많은 지식이 너무나 자세하게도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시간에 지식을 전달해서 어렵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색을 잘할 스킬이 더욱 필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 레버리지를 잘할 스킬이 필요한 거지 우리 브레인을 써가지고 난리지를 전수해주는 그러한 이제 방법은 너무 아웃데이트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꾸고 워크플레이스 오토미제이션이 되는 시기에서의 트레이닝의 모습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것이 딜리버리가 돼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예전에는 교과서를 들고 다녔다고 하고요. 어느 정도의 크기에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실물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교과서는 50불이라고 하는 가격이 매겨져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클라우드 소스를 활용한다면 교과서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클라우드에서 온타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가치가 어떤 식으로 매겨져야 할지 또 그게 큰 이제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될 거래요. 2025년까지 80% 이상의 IT 예산이 클라우드 경비로 어사인 될 것이고요. 또 회사 사내 데이터 센터의 수가 80% 이상 떨어질 예정이 있답니다. 클라우드 소싱을 활용하게 되다 보니까는요. 자, 그리고 빅데이터와 러닝 어널리틱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이거는 내용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 자리에서 단순히 빅데이터를 예전엔 소싱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솔팅아웃 하는 시간이 이제는 없어질 정도로 러닝하는 장소에서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나의 데이터가 넣고 바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터랙티브하고 현장에서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나의 인풋이 바로 아웃풋으로 걸러져서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고 사물 인터넷으로 인해서 유비쿼터스 시대가 되니 그것으로 인한 트레이닝의 큰 여파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 정리되어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리더들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트레이닝의 러너들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MIT 슬론과 델로이트에서 이 서베이를 했는데요. 조직 내에서 리더 본인이 본인을 두고 얘기한 게 바로 51% 정도 준비됐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게 가봤어요. 조직 내 전체 조직원들한테 물었어요. 당신 회사의 리더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직원들이 얘기하기는 44%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 더 작은 비율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디지털 그 시대에 준비가 많이 안 됐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꾸로 CEO한테 물어봤답니다. 자, CEO한테 물어본 건 같은 기관이 아니었고요. 여기는 엑센추어에서 서베이를 돌려서 CEO 당신에게 디지털 시대를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인재 양성을 하면서 어디에 인베스트를 하십니까? 투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CEO의 60%가 테크놀로지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트레이닝에 투자는 몇 프로가 하십니까? 그랬더니 3%. 단 3%가 투자를 한다고 하셨어요. 자, 이게 반증입니다. 아까 여러분 월마트의 행보입니다. 아시겠어요? 월마트는 그 Z.com을 인수를 함으로써 서비스의 영역에 그러면서 디지털에 한 발짝 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코어를 못 건드리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포커스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일리터러시가 되지 않게끔 디지털 시대를 잘 그 매니징할 수 있는 리더 그룹의 포커스에서 트레이닝에 그 버짓을 어사인하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우리가 정말 요구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리더십이 요구가 되는 거고요. 문제의식을 제대로 알고 있고 목적의식이 있는 리더십이 요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뉴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뉴 비헤이비어를 여기 커스터머 비헤이비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월마트에서 혹은 이마트에서 우리 한국의 이마트에서 커스터머 비헤이비어가 비 오는데 우산 쓰고 오는 것 때문에 우산 받침대를 준비한다고 커스터머 서비스가 좋은 게 아니라 비 올 때는 우산 안 쓰고 아마 더 많은 클릭 수가 올라갈 거를 생각해서 그 커스터머 비헤이비어를 예측하시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디지털 시대에서 여러분들의 커스터머 비헤이비어의 바뀜입니다. 다름입니다. 그걸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되어야 한다. 문맹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탤런트를 리크루팅 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의 과제이고요. 그리고 체인지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것. 그래서 체인지 매니지먼트에 좀 더 능숙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요구되는 컴피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건 이런 마인드셋 정도로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지속적 성장의 마인드셋, 다양한 눈으로 전략을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실행력, 그리고 비즈니스와 디지털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에서 트레이닝의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식으로 발생했다고 한다면 실제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인물들, 러너들은 어떠한 형식의 트레이닝을, 러닝을 원할까요? 그거를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질문은 DDI, 저희 회사입니다. 글로벌 리더십 포캐스트 2018년도의 질문입니다. 자, 일단은 글로벌 GLF, 글로벌 리더십 포캐스트가 얼마나 대단한 리서치인지 일단 잠깐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1999년에 시작했고 지금 19년 차 됩니다. 여러분 19년 동안 리더십만 스터디하고 리서치해서 결과를, 파인딩스를 추론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DDI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ASTD에서는 항상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올해 2018년 같은 경우는 더 모수가 커져서 25,000명의 리더들에게 질문을 했었고요. 인더스트리마다 26개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 HR에 리스판드 주신 분이 2,5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2,500개 가까운 조직에서 리스판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우 데이터가 굉장히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데모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파인딩스를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리서치 안에서 이 리서치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는 2013년도에 또 공식적으로 저희 회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또 발표한 그 경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요번에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리더들한테는 탑5 어떤 유형의 그 학습을 받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1번이 개인 맞춤형 학습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 personalized learning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뭐 2번, 3번 뭐 외부 멘토를 통해서 워크숍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1번이 참 재밌어요. personalized learning, 그럼 과연 뭘까? 여지껏은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이거는 더 세분화돼서 개개인의 맞춤을 요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코호드 그룹으로 20명 앉아있는 클래스룸에서의 주는 과제도 식상하다. 이거 완전 나하고만 맞춰야 된다라는 걸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회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퍼스널라이즈 러닝을 사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약 9%만 사용하신대요. 그러니까 거의 이러한 퍼스널라이즈 러닝을 사용하시는 데가 많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마침 퍼스널라이즈 러닝이 이런 식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라는 세션에 있어서 얼른 들어가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전 방식을 아웃사이드 인,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을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전 방식은 강사 중심이고요. 교보제가 있어야 되고요. 뭔가 지식 학습이 조금 포커스였다면 새로운 방식은 학습자 중심이고요. 데이터 중심이고 본인의 경험이 뭔가 투영이 돼야 되고요. 개인 맞춤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 재밌게도 그들이 원하는 거는요. not technology라고 되어 있죠.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experience예요. 테크놀로지는 활용을 할 수 활용하는 모달러티일 뿐이지, 이네이블러일 뿐이지,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준다고 해서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경험하게 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될 수 있는가? 여기서 주는 거는 트루스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진실 삼각형이라는 그 세 가지만 맞춘다면 충분히 여러분도 퍼스널라이즈 러닝을 구현하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단에 있는 두 개부터 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는 셀프 퍼셉션, 또 하나는 아웃사이드 데이터 소스예요. 이거는 쉬우세요. 뭐냐면 셀프 어세스인 거죠.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그거를 교육종에 아예 해버리는 거예요. 교육의 일환으로. 그리고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고. 데이터가 있기,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통합해서 그동안에 쌓아놨던 외부의 데이터, 360도 피드백, 나의 퍼포먼스 등등이 한 자리에 만약에 한 플랫폼에 있다면 연결이 다 돼가지고 통합적인 나를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준비를 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QR코드 한번 찍어보시면 이게 교육 중에요. 3시간 정도 되는 교육인데 교육 중에 바로 나의 퍼스널 데이터 서베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서베이를 바로 클릭 하셔가지고 뭐 yes, 뭐 no, agree, disagree 뭐 이걸 하시면 바로 그 본인의 셀프 어세스 결과가 본인의 이메일로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에 들어간 그 데이터와 그 미리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 정보, 360도 피드백이라든지 퍼포먼스 정보가 함께 탑재가 되어 있는 LMS 시스템만 있다면 완성된 풀 프로파일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다 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까지 시도를 해봤는데 잘 되고 있어요. 네. 일단 개인정보에 대해서 yes 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질문이 막 나오게 되어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한테 오는 결과지가 뭔가 봤더니 이러한 프로파일이 나옵니다. 나의 셀프 어세스 결과, 뭐 이렇게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양분된 결과, 웃는 표시 우는 표시로 나오고요. 거기다가 아까 아웃소스 데이터, 아웃사이드 데이터까지 함께 들어가면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 거죠. 자, 이 결과가 하루 이틀 기다려야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온디맨드로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게 바로 퍼스널라이즈드 트레이닝의 한 모습 예시인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트라이앵글 중에서 비즈니스 컨텍스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또 퍼스널라이즈 러닝에서 빼서는 안 될 팩터인데요. 바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난 이걸 못한다.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 그 못하는 걸 연습해가지고 잘해서 가야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과 가장 유사한 상황에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비즈니스 컨텍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트루스 트라이앵글, 셀프 퍼셉션, 그리고 외부에서 나를 보는 눈과 비즈니스 컨텍스트가 연결이 되는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장까지 연결이 구현이 될 수 있다면 온 디맨드하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그 자리에서 퍼스널라이즈드 러닝이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괜찮은 정보지 않습니까?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개인 맞춤형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구현이 될 수 있구나 알았습니다. 자, 또 GLF에 또 재미있는 그 리서치 결과가 있어서, 자, 그렇다면 우리 리더가 받고 싶은 것은 이러한 개인 맞춤형 학습인데, 하지만 현재 그들이 받고 싶은 거는 이렇지만 현재는 그럼 어떠한 유형의 러닝을 많이 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도서 아티클 읽기, 셀프 스터디 이런 거 한대요. 예. 그러니까는 본인들은 온디맨드 러닝이 원하는데 아직 우리가 실제로 주고 있는 그 교육의 형태는 그들이 원하는 거랑은 약간 한 발 뒤쳐져 있다라는 그런 반증도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디지털 그 환경 안에서의 그 교육의 학습 유형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디지털 리더십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디지털 리더십이라는 말이 생소한 만큼 디지털 리더십이 과연 뭐냐라는 정의가 있을 것 같죠? ATD 같은 데서는 노력은 했어요. 네. 노력하신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DDI의 글로벌 리더십 포캐스트에 의하면 이게 예전에 컨벤셔널한 리더십의 정의, 드라이브,
끝까지 익세큐션 뭔가 실행을 하는 거, 내비게이트 뭐 확실치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방향잡이로 나가보는 거, 커넥트 사람과 관련을 가지고 릴레이트를 가지면서 결정력 있는 결정을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크게 뒀는데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리를 한 것이 디지털 시대의 리더십 핵심 능력이라고 해서 저희가 컴피턴시를 한번 뽑아본 겁니다. 자, 거기서 보면 대표적인 것만 보시면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이 또 1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문맹은 최소한 되지 말자예요. 코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최소한 디지털에서 주는 엄청난 정보를 제대로 수용해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하이퍼 컬래버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얘기하면 이제 팀원 간의 콜라보레이션, 같은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진 직원들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하이퍼 콜라보레이션은 같은 목적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인더스트리나 부서에 있는 사람과도 연결을 해서 더 많은 업데이트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60 thinking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sourcing, 우리가 뭔가 judgment, decision making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분석, 그런 분석을 이 judgment에 유관한 분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에어리아가 굉장히 다양한 sourcing에서 얻어낸 걸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싱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 다양해져야 되는 거죠. 굉장히 사람이 유연해져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은 이미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리더의 성패를 좌우할 큰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강력한 디지털 리더십 능력을 갖춘 조직, 그걸 파이오니어라고 불렀는데 파이오니어들은 취약한 역량을 갖춘 조직보다 50% 이상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이제 저희 리서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리더십 정의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그 기본적인 인간의 그 성격, 근본적 자질, 성과지향적인 행동을 어떻게 보이는지 아니면 그들의 스타일이 무엇인지로 여전히 퓨처 리더십을 논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리더십 여전히 이런 거다. 진실성과 정직성 여전히 필요할 거다. 자신감, 평정심, 포용력 여전히 필요할 거다.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여전히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퓨처 리더십이라는 세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식상하다? 아니요, 근데 맥센스 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또 다른 리더십도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 요번에 캠 블란차드 86세의 그 노익장 과시하시면서 오셨어요. 휠차트하고 오셔서 두 개의 세션이나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는 서번트 리더십,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능력이 여전히 디지털 시대에도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리더십을 어떻게 하나로 탁 이렇게 디파인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리더십이라는 것도 우리가 프로파일이라는 것도 경험이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어떤 사람이 가장 잘 이런 상황을 극복하더라라는 프로파일이 거꾸로 이제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앞둔 상황에서는 예측이 좀 상당히 이제 다양한 예측으로 이제 보여져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반증해 보이는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 리더십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바로 이러한 현재 조직에서의 가장 큰 조직 구성원이 바로 밀레니얼이다라는 거. 올해의 세션 중에서 밀레니얼이라는 주제는 예전보다는 많이 다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HR인들에게는 이걸 좀 알면 되게 좋은 시기가,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조직 안에서 모든 세대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 이제 베이비 부머 시대가 이제 은퇴를 많이 하시게 되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조직의 리더로서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 재미있게도 밀레니얼 세대도 30세에서 38세 끊고요. 22세에서 29세 끊어요. 네. 두 개로 나눈다는 거 재밌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누는 게 어떤 기준일까 궁금하시죠?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들어갔어요. 테크놀로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대가 그렇게 끊어지더라고요. make sense 해요. 자, 어떤 거냐 하면 베이비 부머하고 Y세대들에게는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전화기, 팩스, 비디오 테이프하고 워커맨을 연상을 한대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로 인한 동질감과 그걸로 인한 모티베이션의 시기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시죠? 여러분들 지금 이건 나 몰라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직은.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근데 밀레니얼 세대도 테크놀로지에 익숙함에 따라 세대를 그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한다는데 38세까지는 플립폰을 썼던 밀레니얼 세대래요. 근데 29세까지는 아이폰 밀레니얼 세대래요. 그래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센티멘트와 경험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게 두었는데 과연 그걸로 이제 세대를 구분할 수 있을까?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는 테크놀로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테크놀로지 자체가 인간의 동기나 문화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된 가치관을 가진 세대와 집단끼리는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 경제 구조가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본다면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잘라본다면. 자,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다시 한번 좀 정의를 들어간다면 그들은 최고로 교육받았고 최고로 자신감 있고 최고로 커넥팅 되어 있고 그리고 체인지에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핸들링하는 조직원들이십니다.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곧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럼 그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코칭 주세요. 미디어에 마스터하세요. 모던 멘토링 하세요. 데이터, 팩트로 접근하세요. 모바일 러닝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다른 사람을 오히려 가르치게 만드는 장을 주세요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5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공유 교육이라는 주제가 있길래 저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밀레니얼들한테 그들의 리버스 코칭과 공유 교육, 내가 아는 거를 쉐어하게끔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제 앞으로 많은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실제 일어난 사례가 있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용어로는 쉐어드 러닝이라고 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컬처로 둔다면 다른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리스킬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걸 어디 가서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즉각 배울 수 있게 되는 컬처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것을 하고 있는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되게 많이 있는데 아마존도 있고 한데 구글의 G2G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실제 회사 내부에 돈을 들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게 G2G 프로그램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BAE 시스템에는 10,000명이 은퇴를 하신대요. 이분들 베이비 부모이시겠죠? 10,000명이 은퇴한 특히 엔지니어들은 후임을 가르침으로써 지식 전이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교육비인 $100,000가 세이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실제 그 경제적인 이익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개인 한 명 한 명 리소스가 되어서 그 러닝이 즉 쉐어링이다라는 것으로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조직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 러닝이 쉐어링이 되는 문화를 구축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도 궁금해졌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갔던 세션이 크리에이팅 코칭 컬처라는 세션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서는 조직 문화 구축에 대한 일반적인 가지고 있는 구축 모델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에드가 샤인이라는 박사님이 독일의 박사가 조직 문화의 모델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눈에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자, A가 아티팩트, 명백하게 식별이 가능해야 된대요. 이 회사, 한 회사에 들어갈 때 삼성은 삼성 문화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안에 명백하게 뭔가 다름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인과 타인 모두 다 그 문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옹호한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야, 삼성답다. 그것이 있을 때 조직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화 구축의 모델이 이건데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쉐어드 러닝 컬처, 그것도 문화로 구축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코칭이라는 거로 이제 올려놨어요. 코칭을 문화 안에 그럼 구축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일단 하나는 코칭의 바이어스를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코칭이라는 것은 너무나 식상해서 NCAC가 뭐냐면 Nobody cares about 코칭이래요. 아무도 코칭에 대해서 케어하지 않는데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코칭이 얼마나 비즈니스 임팩이 있는지 그리고 코칭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는지 코칭이 큰 조직의 그림 안에 그 비전이나 전략 안에 어떠한 일부분의 역할을 하는 건지를 분명히 인식시켜야지 사람들이 좀 코칭에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코칭 컬처를 만들기 위해서 방법 일단 그렇게 인식을 시키고요.
그다음부터는 코치자들은 피코치자의 센티멘트를 이해를 해야 된대요. 어떤 사람들은 나만 억울해요. 억울성을 얘기하는 빅틈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요, 이거를 도와줬어요 하면서 리스큐어 해주는 리스큐어 스탠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비방해요, 남을. 그래서 프로스큐터라고 하는 스탠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센티멘트를 이해를 하고요. 그걸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모든 코칭 모델은 잊어버리고 RC4U, AW, RC4U라는 질문을 순서대로만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자, 그게 뭐냐면 당신의 리얼 챌린지가 뭡니까? 그게 우려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우려되는 게 뭐예요? 그거 말고 또 있나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려되는 건 또 뭡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게 왜 좋냐 하면 우리가 코치자 입장으로 섰을 때 답을 빨리빨리 주고 싶은 욕심이 들거든요.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실제 상대가 정말 뭐에 대한 컨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많이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curious, long, 그러니까 호기심을 더 많이 가지고 뭐가 더 이 사람이 불편한 점이 뭔지 더 알려고 노력을 하고 액션을 슬로울리 하라라는 것이 제대로 된 코칭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우리 그 코치를 주라고 되어 있죠. 밀레니얼 세대에 코칭을 주다라고 되어 있었고 밀레니얼 세대를 레버리지해서 그들이 오히려 어떠한 러닝의 주체자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해야 한다라는 것 두 가지 방식도 있었어요. 쉐어드 공유 러닝이라는 방법도 있었고 코칭의 방법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고 이걸 아예 조직의 체계와 문화 안에 넣을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로 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욱 중요해진 리더십인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퀵하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자, 요번에 문제는 양이야 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매스 프로덕션 엑스트라 오디널 리더인데요. 잭 징어라는 지금 87살이세요. 그래서 잭 징어는 워낙 유명해서 제가 꼭 들어가 보고 싶었었는데, 예, 아직도 건재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리더가 충분한 양이 없어서 지금 리더십 부재라고 얘기하는 거지 질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굉장히 공감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허드 오브 이뮤니티라는 얘기를 해요. 면역 집단이 공고하게 받쳐줘야지 조직이 바뀌는 건데 면역력이 너무 얇은 거죠. 그러니 면역 주사 맞고 가가지고 감염되고 만대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의 근거 자료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소아마비 백신이 피츠버그 유니버시티에서 발견됐어요. 피츠버그 유니버시티에 그 조나 소크 박사가 만들었는데 백신 발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백신 보급을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획기적이었거든요.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백신의 보급을 받게끔 하는 거예요. 어떠한 장소에 가든지 그 백신을 보급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중 보급을 해서 엄청 노력을 했기 때문에 소아마비라는 게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100일의 그 기침이 유행을 했을 때가 1974년이었는데 그때 빨리 100일의 기침 백신을 투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망률은 0%, 그리고 100일이라는 이름을 잘 모를 정도로 발병률이 낮아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기침 그 주사에 대한 그 중요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주사를 안 맞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신이 없어지고 79년, 정확하게 5년 뒤에 13,000명의 어린이가 100일에 감염에 되고 4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면역 집단이 약하면은 다시 이게 도래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거를 리더십 집단에도 면역 집단을 잘 형성을 하라라는 걸로 어플라이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상위의 몇 프로한테만 우리가 스타 그룹한테만 이제 또 하이 포텐셜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리더십 트레이닝에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거 깨보시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두 가지 예시를 주셨는데 조직에서 20개의 양질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25명만 참석을 할 수 있는 거를 양질 프로그램 포커스하고 한 조직에서는 괜찮은 이것도 질은 영향력 있는 과정이니까 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를 500명의 모든 매니저가 다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저희한테 되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크리티컬 매스가 되게 중요하다. 그 어떤 임계점을 넘어야지 우리 리더가 발휘해야 하고 리더가
체인지 에이전트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임계점을 넘어야지 그것도 발휘되는 것이지 그 소수 가지고는 큰 조직의 컬처를 바꾸는 데는 너무 여러분들이 인풋 대비 아웃풋을 약하게 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괜찮은 이론이시죠? 수긍 가시죠? 자, 그래서 그런지 저희 DDI에서도 요번에 저도 세션 하나 들어갔을 때 리더십 포텐셜 얼리 아이덴티파이라고 밀레니얼 세대에 레버리지 할 수 있는 리더십 포텐셜 분명히 있대요. 근데 우리가 너무 높은 차원에서 포텐셜을 찾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아래 단으로 포텐셜을 찾는 우리의 기준을 조금 더 아래 단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저희의 툴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세션 중에. 자, 그리고 마지막은 서번트 리더인데 아까 좀 전에도 서번트 리더의 4가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그 장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실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마치고 싶은데 요번엔 참 재미있게도요. 아까 서번트 리더십 말씀 나왔지만 켄 블란차드도 오셨고 잭 쟁어도 86세 이분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 구루 우리가 얘기하는 유명한 구루들이 다 오셔가지고 패널을 하신 세션이 있어서 전 이분들 다 뵙고 싶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오픈 디스커션을 한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커리어를 살았고 지금 커리어에 만족하고 계시는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일단 하나는 기술 얘기 또 나오세요. 테크놀로지. 예전에 본인이 처음 저서를 썼을 때는요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펜으로 다 쓰셨대요. 지금은 인터넷에서 너무 편하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놀라운 건 비행기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세대를 살으셨다는 거죠. 대단한 발전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간과 기계가 공존관계에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연구가 돼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켄 블란차드는 지금 당신이 86세인데 본인은 어떻게 의도치 않게 이 일을 걷게 되셨다고 해요. 본인은 원래 농구 코치가 되는 게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거에서 잡을 찾다가 어떻게 하다가 대학원에 가서 리서치를 도와주다가 본인은 말은 못하고 글은 잘 썼는데 교수가 야, 너 말하는 거 한번 해봐 하다가 이 자리로 들어왔다고 해요. 이렇게 우연히 들어왔지만 본인은 여지껏 남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 커리어를 쌓고 많은 리더를 배양하고 주었던 데 대해서 굉장한 프라우드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스트레칭 에이지라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너무 오래 살 것 같다. 시대가 테크놀로지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25년 동안 나는 또 연구를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86세이시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왜 이렇게 꺼졌지? 네. 지금 라이트 트랙에 계시다라는 거. 예, 여러분들 지금 탤런트 매니지먼트에 이렇게 86년 동안 일을 해오신 분들도 굉장히 프라우드가 있는 지금 그 일을 지금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다는 거 프라우드를 가지시고요. 디지털 시대에 좀 맞추어서 좋은 팁으로 지금 드린 세션에 현업에 돌아가셔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